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풀어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직 지원자인데요. 뭐 세계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뭐 맞습니다.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최고의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우리 안멘토님께서 조금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네, 현대자동차 모르는 사람 없고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DIY 자기소개서 사상 최초로 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보단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좀 드릴게요. 5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릴 테니까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네. 2분기 성적표. 현대자동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떤 식으로 증감되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의 성적표는 어땠는지. 중국 시장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거에 대한 성적표를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위기 타겟책. 수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내수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내수 쪽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번째,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술이라고 해서 버스가 그런 사고가 났었잖아요. 앞에 예. 있는 차를 받게 해서. 그래서 아마 의무화돼서 장착돼서 나올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가 이 기술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G70. 우리가 흔히 G80이라고 해서 제네시스 차량 아시죠? 제네시스, 예. 이번에 G70이 나옵니다.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에 대적하는 이 G70 프리미엄 차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하반기 현대자동차의 가장 커다란 전략적인 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조사하셔서 꼭 현대자동차 지원하실 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5가지 조사하면은 면접장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네요. 면접장뿐만 아니라 예. 어찌됐건 자기소개서에도 내가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핵심 키워드 아주 잘 꼽아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네, 숙제할 건가요? 해야죠, 당연히. 아, 그렇죠. 예. 네, 지원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전공이 화공과라 네. 이 자동차 분야랑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뭐 크게 관련이 없긴 한데 최근 조사 같은 거 보면 업종별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 이게 45%로 대학생이 뽑은 기업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또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뭐 해외 봉사나 해피무브 누구나 아는 그런 거나 교통안전교실 이런 걸 운영하면서 네. 예, 공헌 활동으로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서류 통과 후에 이 인적성 시험과 함께 역사 에세이를 쓴다고 하거든요. 말로만 들어도 좀 깝깝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역사 에세이. 네,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역사 에세이는 먼저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쇄국 정책에 대한 본인의 평가, 이를 통해서 얻은 시사점, 이를 바탕으로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는데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쇄국 정책이 결국에는 보호무역이 되겠죠. 네. 그런 보호무역인 이런 상황 속에서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갖게 되냐. 근데 이게 상반기 주제라고 했죠. 네. 상반기 때 가장 많이 떠들었던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네. 보호무역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역사 에세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거는 현재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되게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역사상 이런 외국의 어떤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길에 막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면 또 한미 FTA가 재협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겠냐. 즉 이거는 말만 역사 에세이지 실질적으로는 쓰는 필기형 PT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부터라도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기사들 모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오피니언 부분, 신문의 오피니언 부분 보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분들의 많은 식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스크랩을 해놓으셔서 이런 필기시험이 있을 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축구와 여행이라고 합니다. 네. 전공은 전자전기공학부고요. 2018년 2월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을 가지고 있고요. 수상 경력으로는 자동차 관련 시제품 제작 경진 대회가 있네요. 네. 대외 활동으로는 VR, IoT, 3D 프린터 교육 수료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랩뷰 이론 및 응용 교육을 또 수료했다고 합니다. 레고 마인드스톰 EV3 프로그래밍 교육을 또 수료했다고 하고요. 뉴스 스파크 라이브 교육 프로그램까지 수료를 했다고 합니다. 또 커피 동아리에서 1년 6개월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력은요, 경력도 많아요. 용마트에서 2개월간 캐셔 역할을, 또 ITX 세큐리티에서 3개월간 간단하게 수리와 조립을 했다고 하고요. 오발탄에서 3개월간 주방 보조를, 네. 또 JJ 카워시에서 매장 관리 및 세차를 했다고 하고요. 오럴스라는 호주 대형 마트에서 또 매장 청소를, 그리고 소렌토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를, 예. 또 세연 테크놀로지에서 2개월간 부품 검사 및 제품 조립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 대내 활동 경력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대내 활동으로는 각종 교육과정 수료 이력을 적었고 경력을 보면은 이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경험 이거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일단 적을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많네요. 또 자동차 관련 경진대회 수상 이력까지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좀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전 좋다고 봅니다. 결국에 지원 동기에서 결국은 현대차와의 연결고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현대차로 1차적으로 안 걸린다면은 자동차 산업으로 확정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 시제품을 제작 경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훌륭한 지원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연구개발 분야면은 그 외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학점 수가 없어요. 이 지원 학생은 이제 주인공 프로필 보고 좀 특이하게 느낀 적 없나요? 근데 저도 이게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왔는데 어학 점수가 없다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2차 면접에서 그 영어 면접 SPA라고 따로 현대자동차 측에서 따로 시행하고 있는 면접이 있는데 네. 이거를 자기가 어느 부분을 어필하려면 적어도 어학 점수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으니까 어학 실력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또 딴다면 금방 딸 것 같다는 좀 희망적인 기대는 있어요. 그렇군요. 멘토님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련 시제품 제작 경진 대회인 수상 경력, 네. 그다음에 대내 활동에서 많은 교육 수료를 좀 했더라고요. 네. 두 가지를 좀 초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이제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삶 중에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 및 그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본인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 나열, 그러니까 내 삶 중에 최고의 순간을 그냥 일일이 나열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질문은 이제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기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올 상반기에 이 질문, 1번 질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What makes you move라고 해서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하세요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범주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나를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니까요. 즉 이런 질문들은 지원자의 어떤 가치관을 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너의 그런 최고의 순간으로 이끌었는지 동기부여되는 측면, 그리고 그런 최고의 순간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 지원자의 향후의 모습들을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의 경우는 어떨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킹 홀리데이, 편리하고 안전한 차 만들어 세계 여행하기. 네, 이 차를 만들어서 여행을 한 건가? 이런 궁금증을 좀 유발하기에는 충분한 소제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궁금증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단답형 스타일로 적어서 딱 무슨 내용인지 추론 가능한 내용일 것 같아서 그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편리하고 안전한 차 만들어 세계 여행하기. 군대를 전역하고 제 인생에 반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무작정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고 그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하는 순간입니다.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깨달음도 많이 느꼈던 순간입니다. 힘든 순간은 시간이 지나 추억으로 바뀌는 것 같고 사람은 변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 깨달음은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의 경험이 저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호주 갔을 때 영어도 못하고 들고 가는 돈도 얼마 없어서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일자리를 빨리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매일 여러 가게의 이력서를 돌리고 다녔습니다. 갔던 데 또 가서 이력서를 돌리면서 결국 2주 안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정보도 많이 얻고 아는 사람도 많아져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고 돈 벌려고 투잡도 해봤습니다. 호주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세차장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차장 일을 하면서 사장님이 좋게 보셔서 매니저까지 하게 됩니다. 매니저가 되면서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책임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사람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차를 세차하다 보니 많은 차들을 접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차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심심하면 차를 검색해보기 시작하고 세차하면서도 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땅이 워낙 넓고 이동할 때 자동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중고차를 사서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제2의 집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쉬는 날이면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다니려 했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호주 여행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했는데 하루에 1000km 정도를 운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행 중 어느 한 노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나도 나중에 늙어서 제가 편리하고 안전한 차를 타고 노부부처럼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여행 후 나중에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내려고 합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떠나서 많은 것을 깨닫고 얻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꿈을 얻어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 여행한 게 당연히 아니라 뭐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지원 학생이 이 답변 읽고서 이제 가장 먼저 든 생각 뭐 있었어요? 그냥 하루를 끝내는 일기장 같은 일기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게 솔직히 그랬죠. 너무 길기만 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의식의 흐름대로 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대화체였어요. 그렇죠, 조금. 네. 이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꿈을 얻었다는 마무리는 참 좋은데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앞부분이 참 장황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참 귀엽습니다, 이 지원자. 예, 역시 저도 일기 쓴 것 같고요. 제가 이 자소서를 가지고 한 1시간은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우리가 뜯어봐야 될 자소서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씩만 한번 볼게요. 네. 질문이 뭐였죠? 질문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렇죠. 네. 최고의 경험, 최고의 순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디가 최고의 순간인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하.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하는 내용은 보면은 제가 그나마 좀 의미를 잡았던 건 네. 중간쯤에 결국 2주 안에 일자리를 얻게 되어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 그다음 그 밑에 쪽에 보면은 그 책임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사람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배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세 번째에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이 세 가지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그냥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그럼 하나를 정하는 거죠. 이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가장 최고의 경험이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그나마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처럼 하나하나씩을 조금 많이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는 앞으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 습관을 뽑아봤습니다. 뭐뭐하고 하는데 합니다. 뭐뭐하고 하고 합니다. 참 장황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죠. 더 큰 문제는 위의 문장들 자체가 전체 글에서 없어도 되는 사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써야 한다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힘든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 추억으로 남습니다. 또 사람을 변하게 하는 깨달음은 경험을 통해 얻게 됩니다. 문장 습관에서 또 하나 두드러지는 점은 자신감 없는 표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슴민다를 쓴 문장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모두 수정해야겠죠? 다음으로 관용어의 표현입니다. 가는, 하는 이런 표현들은 시점과 관련해서 보면 현재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날 때 씁니다. 여기서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간, 한으로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법입니다. 첫 번째 답변에 나온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게의 이력서를 가게, 뭐든지, 뗄래야 뗄 수 없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렌트. 여의를 쓰는 가게는 가정살림을 이야기할 때 쓰고요. 상점을 의미할 때는 어이의 가게를 써야 합니다. 몇 가지 맞춤법만 꼽아봤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맞춤법을 틀리면 안 되겠죠?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역량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소제목 한번 볼게요. 연구개발, 선행개발 지원, 분석력, 창의성, 문제 해결력. 이게 좀 주인공이 선호하는 방식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나열식으로 소제목을 쓰는 거. 네. 연구개발직에 필요한 역량을 좀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이 친구는 참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죠? 일단 첫 번째, 예. 불친절하게 작성하는 거 좀 지양하자. 그 내용상으로 보면 과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역량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씩 검토해 보면서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열된 역량이 좀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연구개발, 선행개발 지원, 분석력, 창의성, 문제 해결력. 어렸을 때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을 개발하고 싶어서 꿈을 과학자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싶어서 연구개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우주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자동차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도 발생하게 되어 요즘 전기자동차가 많이 출시되고 있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자동차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가솔린과 다르게 엔진에 불이 나는 경우가 없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기자동차를 연구개발하고 싶습니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역량은 분석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평소 호기심도 많고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을 휴대폰에 적기도 합니다. 전자전기 분야에 관심도 많아 공모전도 나가서 수상도 하고 모토쇼 전시회도 가고 특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석력과 창의력이 뛰어나지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력은 경험과 끈기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와도 잘 해결해 나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다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편입을 1년간 준비했을 때 모의 시험을 주마다 보면 저는 항상 밑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편입을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편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1000번쯤 편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엄청 힘들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성향으로 저는 연구개발 직무가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미안하지만 뭐 오늘 주인공이 이제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재미있다라는 말은 좀 못 듣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왜냐면은 문장을 보면은 이 같은 단어가 조금씩 반복이 좀 많이 돼요. 맞아요. 이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우리 지원 학생은 요거 글 속의 주인공이 직무 역량이 좀 잘 나타났다고 느껴지나요? 아까가 첫 번째 일기였다면 이번엔 살짝 두 번째 일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소제목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는데 글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중구난방에 흩어져 있거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글이라고 이거는 생각합니다. 구글 번역기 돌린 느낌이니까 한 1000번째 편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예,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이 스스로 분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글을 보면 분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내용 평가와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이 자소서를 제공해 주신 우리 지원자분께 결코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 자소서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길게 쓰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일단 지원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전기자동차를 연구 개발하고 싶다라고 했던 분야 이 목적이 저는 현대자동차가 그 전기자동차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목적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현대자동차를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개발하는 목적과 좀 얼라인을 시켰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내용은 좀 좋았어요. 전자, 전기 분야에 관심도 많아서 공모전도 나갔다. 오. 수상도 했다. 모터쇼 전시회도 갔다. 특강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분석력과 창의력이 뛰어났다는 건 너무 성급한 일반화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준다면 아, 이 친구가 이러니까 이러한 역량이 있구나라고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의 경험이라도 제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내는 것이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약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써야 할 방향에 대해 알려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여러 항목 중에 좀 어떤 거 써왔죠? 네, 제가 쓴 항목은 첫 번째 항목인데요. 네.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과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네.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네, 조언해준 내용으로는 첫 번째, 최고의 순간을 명확히 표현하라. 두 번째, 경험과 회사를 억지로 연결하지 마라. 세 번째, 가치관을 알아보려는 질문, 솔직한 가치관을 나타내라. 네 번째, 질문이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답변하라 였습니다. 네. 쓰면서 가장 고민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고민한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 최고의 순간을 명확히 표현하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흔한 경험 같고 이 순간을 어떻게 나만의 순간으로 표현할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멘토님 조언을 좀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7년 봄, 저는 KTNG에서 주관하는 상상 유니버 스피치 앤 스토리 클래스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평소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최자영 스토리젠터님의 강의도 듣고 마지막 수업에서는 5분 스피치를 통해 청중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5분 스피치는 저로 하여금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었으며 스피치 부문 금상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저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었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그 순간은 저의 꿈을 정해주고 진로에 대한 설계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발표와 스피치 등 말하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스스로 나의 말이나 글, 표현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조그만 불씨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좌우명을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순간순간이 저에게 최고의 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올바르게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전체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4가지를 지시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 1번과 3번 최고의 순간을 명확히 표현해라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스피치 부분 금상수상을 하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고 그 이유가 제대로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전 잘 네. 표현된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의 꿈을 정해주었고, 제 꿈을 정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설계를 시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솔직한 가치관을 나타내라고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나타내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준 대로 좀 잘 쓴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가 또 이 글을 보면은 어떻게 했길래 청중들이 눈물을 흘렸지? 어떻게 했길래 금상을 받았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만약에 분량이 허락한다면 그 부분까지 좀 언급해 주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이 좀 멘토님 평가 듣고 나서 이제 추가로 궁금한 게 좀 없나요? 여기 2번에 네. 경험과 회사 직무를 억지로 연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결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가점이라도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지원 학생이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자질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직무 역량이에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흔히 얘기하는 서브 역량일 경우에는 굳이 이걸 또 가지고 제가 하는 직무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한데 저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억지스러우니까 그냥 가치관으로 머물고 이 친구는 그냥 이러한 능력도 있구나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물게 하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역효과? 아니면 보는 사람이 다 느끼잖아요. 이걸 또 얘가 엮으려고 애썼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엮어지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원 학생 오늘 함께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다면요? 자기소개서를 조금 길게 쓰더라도 나열식으로보다는 조금 유도리 있게 글을 뭉쳐서 쓰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죠. 자주 하면 될 겁니다. 일단은 또 2학기가 되면은 학생들의 구직 활동이 이제 본격화될 거예요. 분명히 어려워질 텐데 자기소개서 쓰기에 좀 익숙하지 않은 취준생을 위해서 우리 멘토님께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지원자를 비롯해서 자기소개서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엇보다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합격 자기소개서도 좋고요. 아니면 특히나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DIY 자기소개서를 1회부터 지금의 방송까지 하루에 5편씩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썼다, 이 내용을 가져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친구는 지원 동기를 이러한 구조로 썼구나. 직무상 강점을 이러한 구조로 썼구나라는 그런 구조화된 거를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그러한 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이 바로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합격시켜 줄 거예요. NCS 자소서처럼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와 직무상 강점 부분에 대해서 좀 타당하다면 웬만큼은 다 합격을 시켜줄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자소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가 과연 이것을 왜 지원했고 왜 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보시고 구조를 파악하시고 그 구조 안에 나의 내용을 좀 많이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상 교수님과 오늘 새로 인사드립니다. 유정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학생분들 자리했습니다. 언제나 차분한 토론을 보여주는 정성백 학생과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재환 씨는 살아오면서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인데요. 네. 저도 솔직히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재작년쯤에 걸린 성대결절이었어요. 예,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잃은 거와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아직도 낫고 있지는 않지만 완벽히 나은 건 아니지만 점점 낫고 있어서 조금 이게 또 마음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미 씨는요? 저는 네. 중2병이 있었을 때 약간 중이병이요? 약간 그런 기분이 세상이 모두 무너진 기분 그래요? 있잖아요. 한 번씩 겪어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탈선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톡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한두 번쯤은 사실 다들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긴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취업 포털 사이트 예. 자코리아에서 네네. 취업 준비하면서 우울증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네. 이런 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무려 95.4%, 거의 뭐 다죠. 95.4%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네. 사실 더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아유. 이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약 87.1%가 그렇게 실제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고 또 저 역시도 이런 취업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려고 있는데 실제 이제 지금 이제 10월, 11월 되면은 서류가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멘붕 오고 광탈하고 하면서 잠수 타고 행방불명 돼갖고 부모님이 연락이 오고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울감이 찾아오면 좀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또 네. 반대로 해석을 하면요. 내가 요즘 굉장히 나태로워졌다. 되게 귀찮음이 심해졌다라고 네. 생각하면 그 우울증의 초기 증세랍니다. 네네. 저도 이게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 우울증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도 취준생들의 하나의 과제처럼 느껴지는데요. 취준생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우울증 유발자를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취준생 우울증의 원인. 첫 번째. 부모. 설마. 부모님이 우울증. 우울증에 유발하는 되게 원인. 그렇다면 되게 슬픈데요. 내부자. 네. 이걸 준비한 사람의 지금 정신 상태가 더 문제가. 과연 첫 누가 번째 키워드 하은 학생이 준비했어요. 학생이요? 아니 왜요? 아니, 오히려 우울증 치료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은근 유도하고 있어.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런 게 맞아요. 아니면 막 우리 옆집에 네. 누구는 뭐 어디 붙었다더라, 뭐 앞집에 누구 딸내미는 아이고, 뭘 잘 한다더라, 됐더라. 뭐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사실 상대적 박탈감도 그쵸. 좀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잘 말해야 돼요. 네, 저도 치료제라고 답을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 많은 학생들이 예. 부모님 때문에 우울하다라고 얘기를 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크루트가 구직과 관련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36.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준생의 부모님 참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네. 관심이 한편으로는 많은데. 네, 마음의 짐이기도 하죠. 그쵸. 아까 보미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넌 언제 취업하냐, 옆집 누구는 누구네 집 아들은 취업했는데 넌 언제 하냐 이렇게 꾸지람을 주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두 번째로는 오히려 자식이 상처 입을까 봐 이렇게 막 조심해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그게 또 마음의 짐이 미안해지고. 미안해지고 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참 그게 더 아프고 우울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부모님께 뭐 책값, 학원비, 용돈을 받으며 생활을 하는데요. 사실 용돈을 드려야 할 나이인데 용돈을 받다 보니까 부담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또 우울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이 뭐 부모님께서는 정말 관심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두 학생도 어떻게 보면 취준생인데 어떤 사례가 좀 공감이 좀 가나요? 얼마 전에 사실 졸업식이었거든요. 네. 하반기 아이고. 졸업식이었는데 그래서 네네.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 부모님 용돈 얼마 드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이고, 각자 얼마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받아서 생활을 하니까 그 사이에서 약간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취업은요 오래 준비할수록 더 좋은 데 갑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꽃이 계절마다 피는 곳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조금 있으면 필 겁니다. 맞습니다. 겨울에 피는 꽃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무당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무당은 아닌데 어쨌든 네. 잘 될 거예요, 우리 정성배 학생은. 네. 부모님들도 참 마음이 답답할
답답하면서 안타까우시겠죠. 그래서 은연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부모님들 보니까 취업 설명회라든지 취업 컨설팅 현장까지 부모님이 와서 노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건 진짜 좀 과잉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그 자제분들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먼저 취업 준비생들은 부모님한테 취업 준비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을 먼저 안심시켜드리세요. 안심시켜드리고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절대 친척 모임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도 친척 모임에 가야죠. 취업 대구 가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취준생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취준생 우울증의 원인. 두 번째 키워드. 네. 추석. 추석. 벌써부터. 이것도 아까 부모님 가족들 만나지 말았는데 가장 많이 만나는 자리가 추석 그렇죠. 명절이 아닐까요? 네. 대충 뭐 우리 모두 감은 잡고 있는 그쵸. 주제인 것 같아요. 바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냥? 대표님 설명해 주시죠. 네, 솔직히 뭐 얼마 전 추석 때 여러분들이 과연 가족들을 얼마큼 만났을지 저 친척분들을 만났을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래저래 핑계로 많이 안 가셨을 겁니다. 최근에 알바 천국에서 취업준비생들한테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땐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72.4%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대답했고 네. 이유 1위가 뭐겠습니까? 뭐 취업준비생이 무슨 뭐 어떤 차례상을 차려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닐 거고 당연히 취업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그 잔소리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척들 만나는 장소는 당분간은 피해라. 아니 주부 스트레스보다 더 심하네요. 72%. 그렇죠. 대단합니다, 진짜. 자, 그런데 우리 취준생들이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뭘까요? 워커넷에서 취준생 3,304명을 대상으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4위가 뭐가 나왔느냐면 4위부터 하면 1위부터 한번 볼까요? 4위가 너 아직도 취업 못했니? 정말 이 싫어. 말이었더라고요. 너무 공격적이고. 선생님 너무 말씀하시니까, 싫으네요. 예. 아, 선생님 제가 말씀하시니까. 막 예. 미워지죠. 그럴 것 같아요. 3위는 뭐예요, 그럼 3위는? 근데 3위가 너 빨리 취직하고 시집 가야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여기에 이제 취직에 시집이 가는 거예요. 추석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취준생들뿐만이 진짜 아닌 게 네. 그 취업의 관문을 뚫고 넘어가면 언제 결혼하니가 나오고 힘들게 또 결혼의 관문을 통과하면 언제 애 낳니가 나오고 정말 끝이 없는 것 그럼 같아요. 애기가 자라서 너는 공부 잘하니가 네, 되고 어등하니 공부를 잘하면 너 어디 대학교 갔니? 어디 대학교 수업했니? 또 결혼해야 끝이 없어요. 야, 취업하니까지. 아이고. 끝이 없네요. 2위는? 2위는요? 2위는 너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아무 일이라도 좀 해라. 근데 또 아무 일이나 하면은 왜 그런 일 하냐고 물으실 거예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취준생들은 보통 자기가 정말 선호하는 기업이 따로 있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사실은 기운이 빠지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기운이 저도 빠졌어요. 빠졌어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 1위는요? 이제 1위는 네. 야, 하은이는 어디 취업했다더라. 성백이는 어디 취업했다더라. 넌 뭐 하고 있니? 이런 이야기 들을 때죠. 오늘부터 그만두세요, 선생님. 모든 시청자가 오늘 제가 지금 립상 캐릭터. 모든 립상. 시청자들이 예, 립상이 지금 어우 너무 싫어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진짜 이 비수를 꽂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 일에 좀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든 비교를 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격려는 못해줄 망정 취준생들을 2번 울리는 발언은 제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취준생 우울증의 원인. 세 번째 키워드. SNS.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SNS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취업됐다 뭐 했다 이렇게 그쵸, 올리면 올리죠. 배가 아파가지고 맞아요. 힘들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성백 학생 뭔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뭐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해서 SNS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네, 특히 요즘에는 취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SNS가 결국 취준생들에게는 화살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는 보통 좋은 내용을 많이 올리잖아요. 자기 자랑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취준생이나 아니면 합격생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합격을 하면 연수원에서 동기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많이 올리고 아이고야. 정장 사진도 많이 올리고 뭐 합격증, 사원증 이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입사한 친구들이 힘들다고 퇴근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퇴근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아 나도 야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취업한 친구들의 징징거리는 글이 더 부럽더라고요. 아니 근데 좀 제가 한 학생 SNS를 좀 봤는데 굉장히 남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막 그런 이 말이 사진도 있잖아요. 되게 많이 찍고 네, 어떤 그러니까 말이 있나요? 뭐 웃어서 약간 행복해서 네. 웃는 게 아니라 아. 웃어서 행복한 거라는 네. 게 있는 것처럼 근데 또 빚 좋은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즐겁게 올리면 그쵸, 그쵸.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아우 그럼요. 지금까지 취준생 우울증 요소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최종 면접에서 또 떨어진 나. 한 번 더 채찍질 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네.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27세 취준생입니다. 오늘은 2년 동안 4번이나 지원한 기업이 최종 발표가 나는 날인데요. 와, 두근두근. 이번엔 제발 클릭. 재환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나 또 떨어졌어. 어떻게 한 기업에서 4번이나 날 거절할 수 있을까? 괜찮아, 토닥토닥. 5번째에 다시 도전하면 되지. 아닌 것 같아. 나 다음 공채는 좀 포기하고 잠시 쉬어야겠어. 뭐? 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쉬면 영원히 쉬어. 아, 근데 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도 너무 빠지고 그리고 또 이거 뭐라? 이거 봐, 안 빠졌거든요. 이거 봐, 한 움큼 빠지잖아.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어려워. 근데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취업뿐이야. 취업을 해야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탈모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해결돼. 근데 요즘 너무 우울해서 잠도 매일 설쳤더니 책을 아이고. 봐도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소서도 못 쓰겠어. 머리가 멍해서. 얘가 마음 약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의지!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야. 계속 끊임없이 달려. 근데 취업도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살려면 취업을 해야 해. 앞만 보면 취업을 향해 달리다 보면 모든 게 해결되는 날이 올 거야. 조금만 버티고 힘내. 아, 계속되고 이렇게 탈락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요즘에 저 이대로 취업에 계속 도전해도 되는 걸까요? 실제로 취준생들의 사연의 주인공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잘하네요. 예. 취업 포털 사람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 86.3%가 취업에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턱관절 장애가 생겼어요. 왜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입이 잘 안 벌어져서 구하나사 아니에요? 구하나사? 아닌가? 이게 밥 먹을 때 이게 딱딱 소리 나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세상에, 알겠습니다. 이 많은 취준생들이 몸과 마음이 취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달랜 후에 다시 준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한텀 쉴 여유조차 없으니 채찍질하며 달리는 것이 맞는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백 학생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계속 달리다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게 큰 병이 생기겠다 혹은 큰 병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쉬는 게 맞겠죠. 그러나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연히 힘드니까 쉬고 싶다 혹은 내가 이거 쉬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좀 쉬고 싶다면 저는 조금 참아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우선 상하반기라는 큰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한 텀 6개월 쉬면은 그 큰 기회 중에서 반을 날리는 셈인데 이 큰 기회를 날리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쉰다고 해서 얻는 게 클 것 같진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하은 학생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저희 앞서 학회원에서 살펴봤지만 취업 준비생의 94.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정말 멘탈이 튼튼한 게 취업 준비의 출발이기 때문에 저는 한 텀 쉬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을 투자해서 더 높은 효율을 얻고 능률을 얻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연료를 채워야 달릴 수 있듯이 취업 준비생들도 어느 정도 쉬고 재충전이 되어야 더 열심히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충분히 휴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부를 해도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은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면접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려면 내면이 더욱더 여유로워야 되고 풍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책을 읽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충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달리고 있을 취준생들을 위해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성백 학생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우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한 텀을 쉰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능률이 오르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점이나 혹은 영어 점수 그리고 자소서에 쓸 만한 내용들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사람들이 취업 준비에 뛰어들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고 자소서도 심지어 그렇죠. 되게 쓰는 내용은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포맷에 맞춰서 조금씩 내용을 변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공부를 한다,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잠시 휴식을 해서 능률을 바짝 올린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더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사실은 정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취업 준비에는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효율이 오를 수 있는지 사실은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갖춰진 게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갖춰져 있고 그걸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하고 면접에서 살리느냐가 사실 취업의 뭔가 합격을 결정짓는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정말 휴식을 취하면서 내 인생에 이런 부분도 있었지? 이걸 면접에 살리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전 능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취업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편한 예를 들자면 토익이나 탭스 같은 영어 시험을 보면은 이른바 대박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박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론 자신의 실력이 너무 월등해서 무조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이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보다 점수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신에게 잘 맞을 수도 있고 혹은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취업에도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취업 여러 번 재수를 하다가 붙은 분들을 봐도 이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취업된 시기에도 이전과는 매우 달라진 뭔가가 있어서 취업하는 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시기에 뭔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답한 부분에 자기에게 맞는 부분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월, 1년을 쉬면서 공채 기회를 한 번, 두 번 놓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이런 시기가 없을 거라는 보장은 사실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완전히 쉬어버리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은 학생 혹시 휴학한 적 있었어요? 휴학했지만 그때 인턴 때문에 휴학을 했었습니다. 그럼 인턴이 아닌 예를 들어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보면 휴학했던 친구들이 있죠. 네네. 자, 휴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인턴처럼 우리 하은 학생처럼 뭔가를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은 사실 그냥 아르바이트 조금 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영어 공부한답시고 6개월 내지는 1년을 휴학을 했어요. 자, 이제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사담당자나 면접위원 입장에 있을 때는 졸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백 기간 동안에 뭘 했느냐를 항상 캐묻습니다. 그 사람이 뭘 준비했냐. 근데 내가 우울증을 알아서 치료를 했고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뭘 했다? 그건 이미 휴학 기간 동안에 충분히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2학년을 마치고 휴학하면서 했겠죠. 그런데 내가 취업을 준비하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또 6개월을 한번 쉰다. 그랬을 때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게 되는 거죠. 즉 취업 기간이 쓸데없이 공백 기간을 둔다는 것보다는 되든 안 되든 간에 좀 자기 몸 관리를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해보는 게 전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 역시도 사실 계속해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6개월이나 1년을 가지고 날린다라고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는데 이게 제가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직업군인으로 4년 6개월을 갔다 와서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늦었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는 정말 긴 시간이 전혀 아니었고 페이스를 나중에 조금 느리지만 지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달릴 힘이 생기니까 나아갈 길이 있는데 그게 갈등하다가
뭘 못했는데라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정작 졸업해가지고 달리기를 멈추고 있는 학생들이 한 번도 쉬지 않았던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오히려 종종 보여서 안타까움이 저는 보였었습니다. 들으면서 약간 우울해지는데,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누가 한 문제 더 풀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지만 그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한 문제 풀면서도 정말 잠깐 쉬면서도 아, 이 시간에도 쟤는 풀면 어떡하지? 그 자면서도 아, 내가 자는 시간에 너가 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뭔가 끝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서 잠깐 뭐 누가 나보다 먼저 가든 어쨌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과감하게 쉬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39의 사표를 썼거든요. 쉬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제 인생 계획에는 이제 43살이었었는데 네, 좀 더 빨라진 것 뿐이네요. 네네, 그렇죠. 이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손을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두렵거든요. 저는 정말 두려웠었거든요. 네. 그 취업에 손을 놓는 것, 저도 취업 준비생 때의 두려움과 그때의 두려움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쉬었을 때 쉬는 것의 이상적인 모습을 계속 얘기해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말씀해주신 정철상 교수님 사례나 혹은 훌륭하신 분들 사례처럼 네. 굉장히 뭐 쉬는 걸 통해서 신선한 자극을 받아서 좀 더 효율성이 올라간다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 같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 도피나 아니면 잠깐 상황을 회피하는 용도로 쓸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약간 정말 쉬고 싶을 때 스스로 깊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휴식이 필요해서 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쉬는 건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후자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두 번씩 쉬는 것들을 용납하다 보면 좀 더 몸이 풀리고 나른해져서 결국엔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은 학생 유정석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유정석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준생은 취업이란 목표점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입니다. 말이다. 잠시도 쉬면 안 된다. 그냥 네. 무조건 달려가는 말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로 이해가 돼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제가 취준생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더 달려야죠. 예를 들어서 어차피 취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데서 진짜 극히 일부분 자그마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취업되면 미생 드라마 보셨죠? 네. 미생 보고 나면 취업되면 하면 또 거기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또 거기서 목표라는 게 생기고 업무 목표가 떨어지고 네. 매출 목표가 떨어지고 네. 달성 못하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리는 경주마 중에서 하나의 트랙을 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번엔 성백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준생이 반년을 쉰다고 결정했을 때 취업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편하게 쉬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어렵죠. 그건 어렵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네요. 네. 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셨으니까. 편하군요. 아니 네. 분명히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쉰다라면 심리적으로 분명히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정말 계속해서 쉬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한 달 정도 또는 보름 정도는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서 자신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채로 들어온 신입사원, 과연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이니까. 어딘가에선 달렸어. 이렇게 단호하게. 유정선 왜 멘탈이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이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니었네요. 좀 예. 의심스러운 기능인데. 제가 인사부서에 있을 때 채용 담당할 때도 그랬고요. 네. 또 제가 직접 마케팅 부서에서 신입사원 받을 때도 그랬고 아, 예. 어차피 그 친구들이 삼성 들어올 땐 굉장히 노력해서 들어왔었을 거예요. 네. 물론 힘들죠. 근데 어차피 들어왔으면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동안 힘들었던 것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만일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 할 정도가 되면은 나중에 일하다가 업무가 더 힘들어지면 그 사람들은 또 탈모 생기고 또 힘들어서 약 먹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처음부터 입사가 어렵겠죠. 아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심신이 지친 취준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성백 학생부터 해주세요.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쉬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아니면 좀 더 본질적으로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취준생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다는 건 저부터도 가장 절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본인이 잘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휴식이 필요해서 내가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쉬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건지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마음을 다잡아서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 나중을 봤을 때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은 학생 최후 발언 해주세요. 네, 한 텀 쉬어도 좋다 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취업은 단거리 달리기 과정이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휴식은 더 힘차게, 더 건강하게 뛰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줍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취준생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맘 놓고 쉬기도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다 잊고 정말 진정한 휴식,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 아마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텐데 기다리는 말, 이렇게 믿어주는 마음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넓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길이 있으니까요. 자신의 길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의 선택대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